8시가 돼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은 잘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ICPC 신촌 공동회장이자 초급 알고리즘 강사까지 맡게 된 함윤주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Linear Data Structure이라고 해서 선형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차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형 자료 구조가 무엇인지 간단히 배워볼 거고, 이 선형 자료 구조 안에 있는 세 가지 자료 구조인 스택, 큐와 덱, 이 세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배운 뒤에 이 세 가지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볼 거고, 그 뒤에는 이 자료 구조들을 문제를 읽고 어떤 자료 구조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기 위해서 이제 강사진들의 간략한 의견과 이 의견들을 수렴해서 몇 가지 문제 연습을 통해서 어떤 자료 구조를 문제에서 사용해야 될까를 같이 연습해 볼 겁니다. 그래서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료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예요. 일단 자료 구조란 자료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데이터 스트럭처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사실 자료인 겁니다. 이 자료들이 집합해인 것을 자료 구조라고도 하고요. 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효율적인 접근 및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의 조직, 즉 자료의 집합 또는 자료를 관리하거나 저장하는 것까지 모두 자료 구조 안에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료 구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어요.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번 강의에서는 선형 자료 구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배워볼 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은 자료 구조들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에요. 배열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을 거고, 트리는 아마 한 8주차쯤에 같이 배워볼 거고, 오늘 배울 큐, 스택도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도 아마 저희가 7회차쯤에 같이 배워볼 거고, 리스트와 해시 테이블은 아마 알고리즘에서는 되게 잘 사용하진 않지만 전공 수업이나 아니면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급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면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희는 선형 자료 구조, 스택, 큐, 덱의 특징들을 알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를 읽고 어떤 선형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겁니다. 그래서 이 선형 자료 구조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입니다. 이 선형 자료 구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자료 구조가 선형 자료 구조와 비선형 자료 구조로 나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형 자료 구조는 일단 자료 간 관계가 1대1인 선형 구조를 띠는 자료 구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선형 자료 구조의 한 예시인데요.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3번과 4번도 동일하게 서로 1대1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형 자료 구조들의 몇 가지 예시 중에 스택, 큐, 덱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강의에서 다뤄볼 아주 중요한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선형 자료 구조가 있는 반면에 비선형 자료 구조도 있는데요. 비선형 자료 구조는 자료 간 관계가 선형 자료 구조처럼 1대1이 아니라 1대 다 또는 다 대 다 구조인 비선형 구조를 띱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1이라는 노드가 2와 3,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만이 아닌 여러 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말고도 뭐 다 대 다의 구조로 띌 수도 있는 구조가 바로 비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이 비선형 자료 구조 아래에는 그래프와 트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자료 구조는 저희가 나중에 한 7, 8회차 강의에서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건 스택, 큐, 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형 자료 구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스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택의 개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스택이라는 거는 이 영어의 단어로 실제로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이 스택이 명사의 형태로 쓰일 때는 무더기 또는 더미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또는 동사의 형태로 사용을 할 때는 쌓다 또는 쌓아서 채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림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속 무언가 숫자를 계속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택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LIFO가 있습니다. 이 LIFO는 Last in, First out의 약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게 가장 먼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지금 비어있는 스택에서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 스택에서 원소를 하나 빼볼 건데 그러면 1, 2, 3 중에 어떤 원소가 빠지냐면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원소인 3이 빠지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택이 LIFO라는 형태를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택은 주요 함수가 총 5가지가 있어요. 그것으로는 이제 push하고 pop, top, size, empty 등이 있는데요. push와 pop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이제 원소를 넣는 것을 push, 그리고 원소를 제거하는 것을 pop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택이 LIFO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푸시한 원소, 즉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3이겠죠. 이 마지막으로 푸시한 원소가 가장 먼저 팝되는 원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이 바로 마지막으로 푸시했던 원소를 뜻하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림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푸시했던 원소인 3이 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탑 3이라는 원소가 팝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가 탑이라는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사이즈와 empty는 이름으로 바로 알 수 있듯이 사이즈는 원소의 개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이즈 함수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3이라는 값을 반환하게 될 거고 empty라는 함수는 만약에 스택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true 값, 만약에 비어있지 않고 원소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false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무 원소도 들어있지 않은 empty한 스택은 empty 함수를 실행했을 때 true라는 값을 반환하게 될 거고 지금처럼 원소가 1개, 2개 또는 3개, 즉 0개가 아닌 스택은 empty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 false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택은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프링글스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감자칩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감자칩을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프링글스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프링글스를 마트에 가면 이렇게 원통의 형으로 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은 감자칩을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먹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감자칩이 탑 원소가 될 거고 그리고 하나를 먹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감자칩을 또 먹고 그 아래에 있는 감자칩을 또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감자칩이 팝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링글스는 스택의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료로는 웹 브라우저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검색을 할 때 가장 먼저 아마 구글을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셔서 구글의 검색, 스택에 대해서 검색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택에 대해서 검색하면 스택에 대한 정보가 위키피디아 또는 나무위키, 네이버 이런 여러한 도메인에 나오겠죠. 그 중에서도 위키피디아라는 곳에서 스택의 정보를 알아보고 싶다고 했을 때 만약에 현재 페이지가 위키피디아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스택의 정보를 모두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를 눌렀을 때 그러면 현재 페이지는 다시 구글 검색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 브라우저 히스토리라는 스택에서 구글 검색이 팝 돼가지고 현재 페이지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우저 히스토리도 스택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수 호출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딩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main이라는 함수 안에서 a라는 함수를 실행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콜스택이라는 곳에 실행한 함수들이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메인 함수를 제치고 메인 함수의 콜스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a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즉 호출을 하게 되면 콜스택에 a 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a 함수 안에도 만약에 b 함수가 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A 함수를 실행하는 중에 B 함수가 또 호출이 될 거기 때문에 B 함수 또한 A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 콜 스택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B 함수가 모두 종료되었을 때는 다시 우리가 A 함수로 돌아와서 나머지 코드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B 함수는 종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택에서 팝이 되겠죠. 그리고 A 함수를 계속 실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택은 조금 더 이제 알고리즘 문제풀이로 들어갔을 때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택의 특성상 우리는 가장 맨 위에 있는 원소인 탑만 팝하거나 아니면 탑 위에다가 새로운 원소를 푸시할 수 있죠. 이렇듯이 저희는 스택을 사용할 때는 가장 위에 있는 원소가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즉 중간 원소에 있는 아이들은 삽입, 삭제, 탐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 원소들을 삽입, 삭제, 탐색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스택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을 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원소 4를 푸시할 수 있겠지만 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삽입, 삭제, 탐색 또는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스택을 사용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후입 표기법을 계산할 때 우리가 스택을 사용합니다. 일단 후입 표기법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봐야 할 텐데요. 후입 표기법이라 하면은 P 연산자 뒤에 연산자가 오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주로 등식 같은 걸 수식이나 등식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중입 표기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 이런 식이 바로 중입 표기법의 한 가지 예시가 되겠고, 그러면 후입 표기법은 뭐냐고 하면은 일단 연산자는 플러스 사인, 그리고 P연산자는 이 연산이 당해지는 A와 B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입 표기법은 P연산자 뒤에 연산자가 오기 때문에 P연산자인 A와 B가 먼저 오고 난 다음에 뒤에 플러스 연산자 기호가 오는 것이 바로 후입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입 표기법을 후입 표기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괄호를 없앨 건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스택과 유사하고 스택을 실제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입 표기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괄호가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괄호를 없애서 후입 표기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스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를 없애는 과정에 한 가지 예시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거대한 중입 표기법식을 저희가 같이 한번 후입 표기법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빈 스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빈 스택에는 우리가 열린 괄호가 있을 때마다 열린 괄호를 하나씩 집어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빈 스택으로 있고요. 우리가 열린 괄호 하나를 봤을 때는 스택에다가 열린 괄호가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탑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원소를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열린 괄호를 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열린 괄호도 동일하게 스택에 푸시가 되겠죠. 그래서 탑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더 세 번째 열린 괄호, 네 번째 열린 괄호, 다섯 번째 열린 괄호까지 있죠.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열린 괄호 5개가 모두 스택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탑은 여기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열린 괄호가 없고 닫힌 괄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닫힌 괄호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열린 괄호를 팝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팝을 해주게 되면 아까 이쪽에 있었던 탑이 이쪽으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팝을 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열린 괄호와 방금 우리가 마주쳤던 닫힌 괄호가 짝을 이루게 되면서 여기 안에 있는 식이 후입 표기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B 곱하기 C라고 써있던 중입 표기법이 BC 곱하기라는 후입 표기법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뒤에 또 닫힌 괄호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스택에서 열린 괄호가 하나 더 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팝된 이 괄호, 열린 괄호가 여기에 있는 열린 괄호입니다. 그래서 닫힌 괄호와 짝을 이루게 되면서 여기까지 후입 표기법으로 변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얻어왔던 BC 곱하기, 그리고 P연산자인 D, 그리고 나누기인 이 나누기 연산자까지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후입 표기법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닫힌 괄호가 나오죠. 닫힌 괄호가 또 나오면 당연히 또
스택 안에 있었던 열린 괄호를 팝하게 되고 아까 여기 있었던 열린 괄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열린 괄호와 여기까지 있었던 닫힌 괄호까지 모두 후위 표기법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갑자기 열린 괄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다시 열린 괄호를 스택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닫힌 괄호가 나오죠. 이 경우에는 방금 전에 들어왔던 열린 괄호인 여기와 방금 우리가 봤던 닫힌 괄호 여기까지 해서 2 곱하기 F라는 중위 표기법 식이 2F 곱하기라는 후위 표기법 식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닫힌 괄호까지 보게 되면 이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열린 괄호가 여기 있겠죠. 여기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짝을 이루게 되면서 여기 전체까지가 모두 후위 표기법으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이 열린 괄호까지 이 닫힌 괄호로 인해서 짝을 이루게 되면서 이 전체 중위 표기법 식이 후위 표기법으로 바뀐 게 되고 스택은 다시 empty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채팅이나 아니면 음성으로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혹시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웃음 표시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후위 표기법을 계산하는 과정이 스택을 사용한다고 방금까지 같이 봤었죠. 그러면 이제 스택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응용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겁니다. 일단 스택은 또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우게 될 건데 이 제기 알고리즘에서도 스택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기라고 하면은 자기가 자신을 호출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기 함수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기 알고리즘이라는 게 일단 무엇이냐면 함수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제기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제기 알고리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순열 만들기가 있는데 이 순열 만들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걸 같이 보시면 여기서도 스택이 이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 2, 3, 4라는 4개의 숫자를 갖고 순열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순열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제일 첫 번째 원소에 2가 오는 것만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2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 여기 뒤에 있는 원소에는 2를 제외한 1, 3, 4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나머지 비어있는 두 칸들을 모두 채워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총 6가지의 순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왜 스택을 이용하냐라고 한다면 일단 2가 먼저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1을 푸시한 다음에 그 나머지 2개의 원소들로 순열을 조합하고 그 다음에 1을 다시 팝한 다음에 3을 넣고 또 순열을 얻고 또 3을 팝하고 그 다음에 4를 넣고 순열을 만들고 또 4를 팝하고 또 이제 2까지 팝해서 다음 순열로 넘어가서 다시 순열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기 알고리즘에서도 스택이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같이 배우게 될 백트래킹이라는 개념에서도 아마 이 스택이라는 개념을 그때 같이 생각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스택을 응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조금 더 어려운 응용 방법들인데요. 일단 모노톤 스택이라는 스택이 있어요. 이 스택은 말 그대로 모노톤, 단조로운 스택을 의미합니다. 이 단조롭다는 의미는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을 유지한 스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회색깔에 이제 가장 큰 원소, 그 다음으로 큰 원소, 그 다음으로 큰 원소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잘 단조롭게 이루어져 있는 모노톤 스택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새로운 원소를 집어넣을 건데 여기 이 새로운 원소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계속 동일하게 단조로운 스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봐볼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단조로운 스택은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희는 내림차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원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가장 탑에 있는 원소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탑에 있는 원소와 새로운 원소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새로운 원소가 탑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무조건 팝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바로 이 커다란 새로운 원소가 들어가게 되면 단조로운 스택을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원소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팝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원소도 팝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으로 탑이 되는 이 두 번째 원소도 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들어가려는 수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원소가 되어서야 이제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원소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다가 이 새로운 원소를 집어넣어도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보다 더 작은 원소들은 팝하고 자기보다 큰 원소가 나올 때까지 팝을 진행한 다음에 큰 원소가 나왔다. 등장.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원소를 그때 바로 푸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노톤 스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연습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넣어놨는데 한번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모노톤 스택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다음 자료 구조인 Q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기로 했던 자료 구조가 스택 Q 덱인데 그 중에서 스택은 모두 배웠고 이제 Q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단 Q도 동일하게 스택과 실제로 있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자료 구조 이름인데요. 이 Q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명사형으로 봤을 때는 줄 또는 대기 행렬을 뜻하고 동사형으로 봤을 때는 줄을 서서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뭔가 줄을 쓰다, 대기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Q는 스택과 달리 아까 스택은 LIFO라는 LIFO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Q는 스택과는 반대로 FIFO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in, first out이라 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원소가 가장 먼저 나온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이제 그림을 같이 보면서 볼 건데요. 일단 가장 맨 첫 번째로 비어있는 Q가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Q에 1원소를 넣어놓고 2원소를 넣고 3원소를 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원소를 하나씩 빼볼 건데요. 이 원소를 뺐을 때 아까 스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넣었던 원소 3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었지만 Q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넣은 원소가 먼저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넣었던 원소인 1이 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2와 3이 남게 되고 그 다음으로 넣었던 원소인 2가 또 팝되면 3이 남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Q입니다. 이러한 Q에도 스택처럼 주요 함수들이 있습니다. 스택과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푸시와 팝이 있는데 이 푸시와 팝은 스택에서는 푸시는 원소를 집어넣고 이제 팝은 가장 마지막으로 넣었던 원소가 나오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Q 같은 경우에는 Q의 주요 특징인 FIFO에 의해서 푸시를 했을 때는 동일하게 원소가 들어가지만 팝을 했을 때에는 가장 첫 번째로 넣은 원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택에는 탑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탑이라는 함수는 가장 마지막으로 넣었던 원소를 이제 지칭하는 함수였는데 그와 반대로 Q는 이제 앞과 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을 설 때 1번, 2번, 3번부터 해서 뭐 n번까지 대기 행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번을 지칭하는 게 바로 front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rear라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는 그냥 back과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Q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1번이 가장 맨 앞에 서 있게 되고 그 다음으로 2번 그리고 3번이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와 empty는 스택과 동일하게 사이즈는 현재 Q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반환하고 empty는 현재 Q가 비어있는 상태면 true 값을, 만약에 비어있지 않으면 false 값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Q도 저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종이컵 디스펜서가 있어요. 정수기에서 물을 마실 때 오른쪽에 이러한 디스펜서를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디스펜서를 사용을 할 때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야 종이컵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종이컵이 다 떨어지면 위에서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리필을 하는 장면들도 가끔 목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필을 할 때는 뒤에서 종이컵을 하나씩 넣어주고 우리가 종이컵을 하나씩 사용을 할 때는 맨 아래에 있는 종이컵부터 차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종이컵 디스펜서는 Q의 한 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Q가 사전적인 의미로 대기하다, 줄을 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 창구에 이제 대기하러 갔을 때 이제 번호표를 하나씩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하는 것도 Q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24번을 뽑았다고 했을 때 나 이전에 뽑았던 123번이 이제 가장 먼저 Q의 앞에 있을 거고 나 뒤에 온 125번이 제 뒤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122번이 지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122번 손님이 가고 난 다음에는 123번 손님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고객이 오면 말했듯이 계속 124번 뒤에, 125번 뒤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고객이 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도 또 동일하게 Q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운영체제의 태스크 스케줄링도 동일하게 Q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링을 우리가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프로세스 1부터 진행을 하고 프로세스 2를 그 다음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3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프로세스 2를 지금 진행하자라고 요청을 하면 프로세스 1이 가장 먼저 빠지게 되고 왜냐면 가장 먼저 스케줄링 표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프로세스 2를 요청하면 프로세스 2가 빠지고 프로세스 3을 요청하면 프로세스 3이 이제 팝돼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들도 모두 Q의 Q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예시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Q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알고리즘 문제 풀이를 할 때도 사용이 되는데 주로 언제 사용이 되냐면 Q의 특징에 의해서 이제 원소들이 입력 순서대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입력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 주로 Q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입력값으로 1, 2, 3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1, 2, 3 순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Q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예시로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프린터 Q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일단 이 문제를 연습 문제 셋에 넣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풀어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 문제 설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순서대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순서대로에 의해서 지금 여기 뒤에 설명에도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를 순서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Q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져온 또 다른 이유가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페어라는 C++의 스탠더드 라이브러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페어라는 스탠더드 라이브러리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꼭 구글에 페어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Q와 같이 사용해서 이제 풀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리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Q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너비 우선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BFS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은 아마 저희가 한 경로 탐색, 최단 경로 탐색이라는 파트에서 같이 배우게 될 건데 일단 간단하게 소개할 겸 그리고 Q에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너비 우선 탐색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탐색을 하는데 너비를 우선으로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모든 원소들을 모두 방문을 할 건데 그 중에서 너비 우선 이어서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탐색을 하게 될 건데 이 탐색하는 BFS 알고리즘 과정에서 Q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Q를 그러면 어디다 사용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방문할 노드들을 순서대로 Q에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원소들이 이제 다음으로 방문되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Q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1번이 가장 먼저 Q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1번에 Q에 1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1번에 먼저 방문을 해줍니다. 방문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게 되겠죠. 그리고 visited라는 배열을 우리가 또 BFS 알고리즘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visited라는 배열은 말 그대로 알 수 있듯이 이미 방문한 노드들이 들어있는 배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을 지금 방문을 했기 때문에 1번이 Q에서 빠지게 되고 visited에 들어온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방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2번과 3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을 다음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미리 대기열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Q의 가장 앞에 있는 2가 다음으로 방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를 방문하게 됐기 때문에 visited 배열에 2가 들어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초록불이 켜지게 되겠죠. 그리고 한번 2를 바라봤더니 2를 방문한 경우에는 4와 5번의 노드도 모두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방문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Q에다가 4와 5번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Q의 가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원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3번을 방문했기 때문에 visited 배열로 들어가고 3번에 초록불이 켜지게 되죠. 그리고 3번을 봤더니 6번과 7번을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Q에 6과 7 원소를 넣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Q에 계속 방문할 노드들을 넣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4를 방문하고 4가 방문됐죠. 그리고 5가 방문되고 5가 방문됐죠. 6 그리고 7 이런 순서대로 이제 Q에 넣었던 노드들이 순서대로 방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너비 원소 탐색 알고리즘에도 Q가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를 배우면 항상 따라오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원형 Q인데요. 원형 Q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대체적으로 선형 Q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Q를 사용을 하는데 이 선형 Q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게 원형 Q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과연 무엇일지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선형 Q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한계가 뭐냐면 데이터가 없을 때에도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 불가능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1이 푸시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 Q에다가 또 2를 푸시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3 이렇게 푸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팝을 하게 되면 Q의 특징이었던 FIFO에 의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 있었던 1이 팝되게 됩니다. 그래서 1이 비어있게 되고 2와 3이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팝을 진행하게 되면 3보다 2가 먼저 들어왔기에 2가 그 다음으로 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푸시를 하면 이제 바로 오른쪽에다가 원소가 푸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1과 2가 팝되었던 이 회색으로 칠해진 공간들은 우리가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어있는 공간을 다시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이 선형 Q를 보완하고자 나온 게 바로 원형 Q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형 Q는 아까의 한계점을 보완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Q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아까 마지막에 있었던 상태인 이 3과 4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5를 푸시하고 6을 푸시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오른쪽에 들어갈 장소가 없잖아요. 오른쪽에 원소가 더 들어갈 곳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 푸시를 한 번 더 진행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비어있었던 메모리를 드디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이 가장 먼저 맨 앞 왼쪽에 있는 공간에 들어온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푸시를 했을 때 8이 또 7의 오른쪽에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팝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3, 4, 5, 6, 7, 8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왔던 원소인 3이 팝이 되면서 다시 이 공간은 비어있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또 푸시를 하게 되면 이 비어있는 공간에 또 원소가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왜 그럼 원형 큐라고 이걸 지칭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원형 큐는 이 형태는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형으로 펼쳐놓은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3, 4, 5, 6에서 7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8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팝을 하게 되면 3이 맨 앞에 있었던 이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속 돌고 돈다라고 해가지고 원형 큐, 원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원형 큐라는 이름을 갖고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 큐의 단점을 또 보완한 원형 큐에 대해서도 같이 배워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은 웃음 표시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원형 큐의 경우 시작과 끝을 따로 표시해 놓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원형 큐 슬라이드로 같이 넘어오자면, 아까 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주요 함수 중에 프론트와 레어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프론트와 레어가 또 원형 큐에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원형 큐 또한 큐이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네. 아까 그 슬라이드로 넘어오자면, 네. 여기서 이제 원형 큐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가 계속 3을 가리키고 있고 레어가 7을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 만약에 8을 푸시하게 되면 8에 레어가 가리키게 되겠고, 그리고 3을 팝하게 되면 프론트가 원래 3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3이 팝됨으로써 프론트가 4를 가리키게 되는 형태로 프론트와 레어가 일반 선형 큐와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워볼 자료 구조였던 스택 큐 덱 중에서 스택과 큐를 먼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덱, 그리고 그 나머지 목차들을 같이 깨나갈 건데, 일단은 덱을 배워보기 전에 일단 잠깐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7분이니까 10분 뒤인 47분까지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미리 올려주시면 쉬는 시간이 끝나고 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약속했던 47분이 되어서 다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 전까지 선형 자료 구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선형 자료 구조에 있는 세 가지 종류, 스택, 큐, 덱 중에서 스택과 큐에서 에 대해서 같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덱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는데, 그 전에 스택과 큐에 대한 이제 중요한 특징들을 잊어버리셨을까봐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스택과 큐를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그 두 가지 자료 구조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택과 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의 장점으로는 이제 두 자료 구조 모두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빠릅니다.
그래서 푸시와 팝을 했을 때 이제 5의 1이라는 시간 복잡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스택과 큐의 공통점이면서 둘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특정 위치의 원소들의 접근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위치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스택에 해당됐을 때는 탑, 큐에 해당됐을 때는 프론트와 레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도 이제 삭제와 삽입을 하는 속도가 동일하게 5의 1이라는 시간 복잡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은 이제 탑에서 팝과 푸시를 했을 때 5의 1이라는 시간 복잡도, 그리고 큐는 푸시를 해가지고 레어에 들어오는 것도 5의 1, 프런트에서 팝을 했을 때도 5의 1이라는 시간 복잡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스택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큐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을 때 말씀드렸겠지만 그 단점으로는 이제 특정 위치의 원소만 접근 가능하다. 그 특정 위치라 하면은 아까 말했던 탑, 프런트, 레어 이런 원소들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원소들은 임의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접근을 랜덤 액세스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스택은 3에만 지금 접근이 가능하고 2와 1은 접근 불가능. Q의 경우에는 1과 3에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2라는 원소에는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택과 Q는 당연히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의 특징의 차이점으로는 스택은 리포, Q는 FIFO라는 형태를 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차이점을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제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2분 동안 읽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모두 읽고 오셨나요? 문제 설명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이해하고자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듯이 두 번째 줄에는 0과 1들이 주어질 건데, 이 0이라고 하면은 Q라는 자료구조, 1이라고 하면은 스택이라는 자료구조를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스택이라는 엄청나게 큰 자료구조가 있는데, 그 자료구조는 Q와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면 Q, 그리고 1이라고 하면 스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큰 엄청난 자료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 자료구조에 각각 하나씩의 원소들이 Q와 스택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라는 원소가 지금 예제 입력 1에서는 주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자료구조에는 1, 두 번째 자료구조에 2, 3, 4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가 이렇게 1, 2, 3, 4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2, 4, 7이라는 이 새로운 숫자들을 하나씩 집어 넣을 거예요. Q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다가. 근데 이걸 하나씩 넣었을 때
하나씩 원소를 넣었을 때 각각 이제 결과값이 달라지는데 이제 마지막에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 247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원소인 E를 집어넣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를 제일 첫 번째 자료구조인 Q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푸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게 된 Q에다가 팝을 시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와 있었던 원소인 1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온 원소가 바로 다음 자료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료구조에서도 동일하게 팝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원소가 다음 자료구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원소인 1이 팝되게 되고 그 원소가 바로 3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팝을 진행하면 동일하게 1이 나와서 다음 자료구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자료구조도 팝을 진행을 해주면 먼저 들어와 있었던 원소였던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 2, 3, 1이라고 해서 우리가 힌트에서 얻을 수 있었던 동일한 결과값을 얻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Q스택이라는 큰 자료 구조인데 이 문제도 일단 문제셋에 넣어놨으니까 이따가 풀어보실 때 조금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스택과 Q의 차이점을 같이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스택과 Q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도 언급했었던 리프와 피프입니다. 스택은 가장 마지막에 넣은 원소가 팝되고 Q는 가장 먼저 넣었던 원소가 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Q스택이라는 문제와 함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자료 구조인 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덱도 스택하고 Q와 동일하게 실제로 있는 영단어에서 나온 이제 자료 구조 이름인데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더블 엔드드 Q를 줄인 게 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EQUE라는 스펠링을 갖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포커나 이런 카드 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카드 덱도 이 스펠링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덱도 덱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더블 엔드드 Q라고 하냐면 그것은 바로 특징에서 납니다. 왜냐면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집어넣고 반대쪽으로 원소가 나오는데 덱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엔드드니까 Q가 이제 양쪽에 모두 존재한다 라고 해서 양쪽에서 삽입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덱의 가장 큰 특징이 양쪽에서 삽입 삭제가 모두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함수가 스택과 Q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푸시와 팝을 프런트와 백에서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푸시가 스택과 Q는 푸시와 팝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개로 있었지만 덱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푸시와 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푸시가 푸시 프런트와 푸시 백, 팝은 팝 프런트와 팝 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프런트와 리어는 이제 Q와 동일하게 덱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를 구분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와 empty도 스택과 Q와 동일하게 사이즈는 현재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empty는 덱이 비어있으면 true, 비어있지 않으면 false 값을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이 덱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프런트가 1이라고 치면 푸시 프런트를 했을 때 1 앞에 새로운 원소가 들어오고 팝 프런트를 하면 1이 나오게 되고 푸시백을 하면 3 뒤에 그러니까 레어 뒤에 새로운 원소가 들어오고 팝백을 하게 되면 가장 뒤에 있었던 원소인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원래 모르고 있다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덱이 우리가 배열이나 벡터 이런 우리 스택큐 덱과는 보다 조금 더 익숙한 그 배열에서 사용하는 이 인덱스 접근을 덱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런트에 지금 원소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런트를 뜻하는 인덱스가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0, 1, 2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도 원소에 접근 가능한 게 바로 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특징은 생각보다 많이 문제에서는 안 사용하겠지만 제가 넣어드렸던 문제 중에서
특징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되게 이러한 특징을 이제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덱도 실생활 예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짜의 명대사죠.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밑장 빼기라는 단어가 바로 덱을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카드를 나눠줄 때 위에서부터 나눠줍니다. 그래서 프런트에서부터 카드를 하나씩 나눠주시면 이제 아기가 이때 화났던 이유가 이제 밑장 빼기를 했기 때문이죠. 이때 말하는 밑장 빼기는 팝 100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런트가 아니라 레어에서 카드를 하나씩 아래에서 뒤에서 이제 빼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노래방 우선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부르고 싶은 노래들을 보통 예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씩 큐에다가 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우선 예약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우선 예약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노래를 이전에 예약했던 노래와는 상관없이 그 노래를 바로 그 다음 노래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선 예약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큐가 아니라 덱에다가 푸시 프런트를 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노래방에 갔는데 레디꼬, 존니, 전전전세 이 순서로 이제 큐에다가 넣었다고 쳤을 때 근데 우리가 우선 예약을 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쳤을 때 우선 예약을 누르게 되면 가장 먼저 큐에다가 넣었던 레디꼬 노래보다 그 노래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푸시 프런트를 하는 게 우선 예약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일반 예약은 이제 푸시 100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덱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료 구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덱이 이제 알고리즘 문제풀이로 들어갔을 때는 주로 언제 사용되냐면 앞과 뒤에서 삽입과 삭제가 일어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덱의 가장 큰 특징 때문이겠죠. 양쪽에서 삽입과 삭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앞과 뒤에서 일어날 때 삽입 삭제가 일어날 때 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개수가 가변적일 때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벡터와는 달리 덱은 메모리 공간이 자동으로 확장되고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덱이 또 사용되는 다른 한 가지 사례로 이제 큐를 사용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사용해야 될 것 같은 문제인데 그 큐를 회전시켜야 할 때 덱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큐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계속 원소가 들어가고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덱은 양쪽에서 그게 모두 가능하니까 큐를 굳이 회전시키지 않고 덱을 사용하면 이제 양쪽에서 삽입 삭제가 가능한 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연습셋에도 들어가 있는 1021 회전하는 큐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큐를 회전시켜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원소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그 큐를 이동시키거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어떤 우리가 뽑아내고자 하는 원소의 위치가 있는데 그 원소의 위치를 뽑기 위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횟수를 가장 적게 하고 싶은 게 이제 바로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실제 큐를 구현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가면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이제 덱을 사용해가지고 굳이 실제로 회전시키지 않아도 왼쪽이나 오른쪽을 이제 프런트나 레어로 생각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삽입 삭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이제 큐를 사용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과연 큐를 사용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편리하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덱을 사용하면 훨씬 편리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특징 바로 스택과 큐와는 다르게 인덱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인덱스에 접근해야 할 때 덱을 사용을 할 수는 있다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사실 인덱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덱보다는 주로 배열이나 벡터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덱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인덱스에 접근 못하니까 못 쓰지 않나?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인덱스에 접근해도 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덱을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와 투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선형 공간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탐색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1, 2, 3, 4라는 배열을 이제 5의 n제곱, 즉 이제 한 번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안에 또 한 번 탐색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의 n제곱이기 때문에 2회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뭐 5의 n세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탐색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n이 만약에 시간은 한정적인데 n이 조금 큰 수일 때, 예를 들어서 1초 안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n이 10의 5승이거나 이런 식으로 숫자가 커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 복잡도를 줄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제 5의 n제곱을 5의 n이라는 시간으로 굉장히 단축해주는 알고리즘이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와 투 포인터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알고리즘들은 선형 공간을 이제 반복적으로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선형 공간의 부분 배열을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들입니다. 일단 슬라이딩 윈도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 이름에 의해서 알 수 있겠지만 윈도우가 막 슬라이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네모난 박스를 윈도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창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창문이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 이 아래의 그림처럼 되게 됩니다. 주로 이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은 언제 사용을 하게 되냐면 고정된 길이의 윈도우를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가 고정된 길이의 윈도우를 이동시키면서 윈도우 내 데이터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원소가 8개 들어있는 배열에서 같이 붙어있는 4개의 원소의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경우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가 한 가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4개겠죠. 이런 일정 범위의 구간 내에서 최소나 최대값을 구할 때 주로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덱의 응용이라고 가져오긴 했었지만 만약에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면 큐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이동을 하면서 사실상 덱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마이너스 1을 푸시 프런트를 하게 되고 이 1을 팝 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슬라이딩 윈도우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1이 팝 프런트가 되고 마이너스 1이 팝 백이 푸시 프런트가 되고 마이너스 1이 팝 백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을 한다면 큐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은 그냥 단순히 푸시를 하게 되면 되고 1은 단순히 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가 한 방향으로만 이동할 때는 덱이 아니더라도 큐로 구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가 이제 고정된 길이의 범위에서 최소나 최대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고요. 그와 반대로 투 포인터는 이제 고정된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들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 범위의 길이가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투 포인터는 주로 스타트와 엔드라는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스타트와 엔드 사이의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4라는 고정된 길이를 갖고 있지만 만약에 스타트가 오른쪽으로 한 칸, 엔드가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게 되면 원래 범위가 4였던 게 이제 범위가 2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범위의 길이가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슬라이딩 윈도우와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주로 투 포인터는 정렬된 배열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덱을 또 조금 고급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 이걸 넣은 이유는 당연히 문제셋에 이걸 사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덱을 어떻게 하면 잘 응용할 수 있는지 문제를 보면서 잘 풀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덱까지 해서 스택 큐 덱을 모두 배워봤는데요. 이 특징들을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스택의 가장 주요한 특징인 리포, 그리고 큐의 가장 주요한 특징인 피포, 그리고
덱은 더블 엔드드 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모두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택은 리포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원소가 가장 먼저 나온다. Q는 FIFO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으로 들어갔다는 원소가 가장 먼저 나온다. 덱은 더블 엔드드 Q이기 때문에 Q이지만 양쪽에 모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삽입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택 Q 덱 이 세 가지 자료 구조는 모두 원소의 삽입과 삭제, 즉 푸시와 팝을 5의 1이라는 시간 복잡도 안에 해결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자료 구조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해가 다 되셨으면 웃음 표시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자료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문제를 읽고 어떻게 적절한 자료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진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떤 선형 자료 구조를 선택해야 되는지, 보통 어떤 알고리즘을 거쳐서 결과를 내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 강사진 분께서는 일단 전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 문제를 해결할 때 써야 하는 적절한 자료 구조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메인 솔루션 자체가 특정 자료 구조의 개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전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부분 문제로 쪼개가지고 푸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서 이제 부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자료 구조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답안이 특정 자료 구조의 개형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개형이 뭐냐면 이제 여기 아래 나와 있듯이 스택은 한쪽 끝에서 삽입 삭제를 하는 경우, Q는 서로 반대 방향에서 삽입 삭제가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덱은 양쪽 끝에서 삽입 삭제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개형을 이용하는 경우도 고려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했듯이 스택은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이러한 이제 삽입 삭제가 한쪽 끝에서만 발생하는가라고 했을 때 yes라는 답이 나오면 스택을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문제 자체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문제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부분 문제로 쪼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문제를 쪼개거나 재해석 변형을 했을 때 이제 스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스택을 사용한다. 그게 아니면 말했듯이 양쪽 끝에서 삽입 삭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Q, 양쪽 끝에서 삽입 삭제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덱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사진 분의 의견도 가져왔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택 Q 덱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배열을 사용해보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배열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시뮬레이션으로 머릿속에서 돌려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배열을 사용했을 때 메모리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할 것 같다, 또는 원소의 삽입이나 삭제 과정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자료 구조를 사용을 고려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단계가 있었어요. 그 단계라 하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Q를 강제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Q를 사용하신다고 했고, 그런 경우는 아마 제가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입력된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한 가지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Q를 강제한 상황일 때는 Q를 사용하고, 그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스택을 사용했을 때 과연 풀이가 편해질까? 라고 생각했을 때 맞다면 스택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결론 내리면 되고, 이것도 아니라 그런데 앞과 뒤에서 삭제와 삽입이 자주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덱을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방법들은 앞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시면서 본인만의 어떤 알고리즘 체계가 완성이 될 거예요. 어떤 자료 구조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혹시나 저도 사실 아직 이게 완전히 이 문제를 보고 바로 스택을 써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 나오진 않지만, 이러한 좀 실력 있는 강사진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나도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택, 덱 이 세 가지를 사용한 문제들을 제가 좀 섞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들을 읽고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문제, 요세푸스 문제를 가져봤는데 이 문제 한번 짧으니까 한 1분 동안 읽어보시고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좋을지 채팅창에 한 분씩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어떤 배열, 스택, 큐, 덱 또는 뭐 다른 자료 구조 형태이든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생각하고 있는 자료 구조가 있으시면 편하게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능성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보고 배열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원을 이루면서 앉아 있는데 이제 K번째 사람을 순서대로 제거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1, 2, 3, 4, 5, 6, 7까지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K가 3인 경우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을 제거를 해야겠죠. 그러면 3을 지우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4, 5, 6 하면서 6을 지우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원을 이루면서 앉아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실제로 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그러면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3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4, 5, 6 그리고 7, 1, 2 뭐 이런 순으로 계속 사람들이 한 명씩 제거가 되면서 요세푸스 순열이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형태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이제 원형 Q 하면서 배웠던 Q였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문제를 읽어보시면 순서대로 사람을 제거한다. 그리고 제거되는 순서가 계속 있었어요. 1, 2, 3. 지금 같은 경우는 K가 3이니까 세 번째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사람. 이런 식으로 순서가 계속 정해져 있는 상태로
이제 한 명씩 제거해 나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Q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 정도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다가 사람들이 원을 이루면서 앉아 있었다고 하니까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을 때 강의 자료에서 원형 Q라는 걸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Q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림을 선형 Q로 펼쳐봤을 때는 3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앞이 프런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맨 앞에 있는 1번을 팝해서 뒤로 보내고 2번을 팝해서 뒤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탑이 되는 3이라는 사람이 팝이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세푸스 문제를 Q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배열을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배열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n이 만약에 엄청나게 커지면 이제 배열이 사실상 선형 Q죠. 그래서 선형 Q를 사용하면 이제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메모리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생기게 되면서 n이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경우에는 메모리를 과다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강사진분 의견 중에서 메모리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 배열을 썼을 때. 그러면 세 가지 자료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순서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Q를 쓰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상 배열을 먼저 생각을 해봤다면 배열을 먼저 시도를 해보고 배열을 시도해봤을 때 안 되면 그 나머지 자료 구조들을 하나씩 써보면서 배워가는 것도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12 괄호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한번 2분 동안 읽고 오겠습니다. 다들 문제를 읽고 오셨나요?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하겠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스택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다른 분들은 혹시 스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스택 때 언급하신 후위 연산자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정답입니다. 정말 강의를 아주 열심히 들으셨군요. 맞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 중위표기법을 후위표기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택에다가 열린 괄호를 하나씩 넣고 닫힌 괄호가 나올 때마다 열린 괄호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이 있었죠. 이 과정이랑 사실 정말 동일한 문제입니다. 단지 피연산자와 연산자가 없을 뿐. 그래서 이 문제는
괄호 문자열이 VPS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VPS는 이 문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문제에 있었던 VPS에 대한 설명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바른 괄호 문자열은 일단 빈 문자열은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다. 그리고 S라는 의미의 문자열이 VPS인 경우에는 이 S를 이제 괄호로 둘러싸고 있을 때 이 전체 문자열도 VPS이다. 그리고 임의의 문자열 S와 T가 VPS인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문자열을 붙인 ST도 VPS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VPS는 위에 세 가지 규칙으로만 만들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VPS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잘하셨어요.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으셔서 이제 괄호의 문자열이 나와 있을 때, 괄호 문자열들이 나와 있을 때 VPS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는 스택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제가 드린 문제셋 말고도 더 많으니까 앞으로 그 문제들을 푸실 때 스택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잘 읽어보셨나요? 혹시 이 문제는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배열을 쓸 수도 있고 스택을 쓸 수도 있고 큐를 쓸 수도 있고 덱을 쓸 수도 있는데 한번 답변을 받아볼까요? 배열일 것 같다 1, 스택일 것 같다 2, 큐일 것 같다 3, 덱일 것 같다 4로 틀려도 좋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4. 덱이 많네요. R이면 스택 D일 때 Q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R이면 스택, D이면 Q. 굉장히 좋은 답변인데요. 혹시 왜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R인 경우에는 배열을 뒤집는다. 그리고 D인 경우에는 첫 번째 수를 버린다. R이면 리포이고 D이면 처음에 사이즈를 확인한 후 FIFO라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스택과 Q의 주요 특징을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R이면 리포라고 하셨는데 배열을 뒤집었을 때는 리포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걸 바로 버린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D인 경우에는 사이즈를 확인한 후 FIFO. 사이즈를 확인한다고 하신 거는 비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전체
원소가 몇 개인지를 확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비어있는지를,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제 비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팝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답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일단 배열을 뒤집는다고 했어요. 배열을 뒤집거나 첫 번째에 있는 수를 버린다 라고 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가장 단순하지만 오히려 이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열을 직접 뒤집어 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열을 직접 뒤집는 경우에는 뒤집을 때마다 5의 n이라는 시간 복잡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n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듯이 10의 5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1초 만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1000번만 뒤집어도 바로 이제 시간 초과가 나기 때문에 그 경우를 생각했을 때 배열이 작을 때는 뒤집으면 좋지만 지금처럼 n의 범위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몇 번 뒤집기가 번거롭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답변은 어떨까요? R을 사용했을 때는 스택, D를 사용했을 때는 Q를 사용한다 했었는데 사실 원리는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소가 순서대로 들어오니까 일단 D를 사용했을 때 Q를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의 원소를 빼준다고 했으니까 그 첫 번째 원소를 빼주니까 당연히 Q겠죠. FIFO를 사용하니까. 근데 R인 경우에는 배열을 뒤집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들어온 원소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원소를 없애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리포인 스택을 사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각각 자료 구조의 특징들을 아주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해보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Q를 이제 제가 뒤집는다고 했었잖아요. 만약 이 원소들 순서대로 들어오니까 Q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이 R을 사용했을 때 Q를 뒤집어야 되는데 아까 배열처럼 매번 뒤집기에는 시간 복잡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뒤집을 수는 없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아마 많이들 기억하고 계셔서 4를 많이 누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덱을 주로 언제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한 가지 답변으로 Q를 뒤집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제가 예시로 회전하는 Q라는 문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셨던 이제 덱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특이한 답변을 내주신 분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료 구조를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Q를 뒤집는다고 하면 이제 다시 말했듯이 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앞과 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프런트와 레어라는 각각의 포인터만 있으면 되는데 Q를 뒤집는다고 해서 굳이 이걸 전체를 뒤집을 필요는 없고 이 각각의 포인터를 프런트가 있었던 곳에는 레어를 넣고 레어가 있었던 곳에는 프런트를 넣음으로써 사실상 여기가 앞이다 라고 해서 뒤집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R을 한 번 사용했을 때는 이제 프런트가 레어로 가게 돼서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뒤에 있는 것을 빼고 이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것을 빼야 되니까 여기가 첫 번째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것을 빼고 첫 번째에 있는 것을 빼고 하고 만약에 R이 한 번 더 진행이 돼서 R이 짝수가 됐을 때는 이 위의 형태로 다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인 1을 빼고 2를 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뒤집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각각의 포인터로 앞이 어딘지를 구분한다. 그리고 덱은 양옆이 모두 삽입과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 이유는 스택은 한쪽 끝에서만 삽입 삭제가 가능하고 Q는 한쪽으로 삽입할 수 있지만 반대쪽으로만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가능한 것은 덱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덱이라는 자료 구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랜덤 문제 연습은 제가 이렇게 3가지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문제들을 보고 생각하신
것들을 이제 제가 앞으로 드릴 연습 문제에서 많이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필수 문제는 우리가 아까 봤던 괄호 문제, 그리고 회전하는 Q 문제, 그리고 스택과 Q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제가 언급드렸던 Q 스택이라는 문제가 필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의 K 값은 6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 문제 3개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것까지 해서 총 6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수 문제 3개를 푸시고 여기 제가 총 10개의 문제를 갖고 와 봤는데 이 10개의 문제 중에서 3개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들 중에는 쉬운 문제들도 있고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A씨처럼 Q를 뒤집는다는 걸 알려드리지 않았다면 덱을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요세푸스 문제처럼 이제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니까 바로 Q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강의 피드백을 제가 이따가 올려드릴 예정인데 피드백도 많이 남겨주시고 이 강의도 지금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녹화본도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초급이랑 중급 디스코드 방이 개설이 됐어요. 제가 전체 공지에다가 한번 올렸었는데 앞으로 질문하실 때는 그 디스코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채팅으로 어려운 질문들도 거기 질문방을 제가 3개를 파놨는데 거기 음성 채팅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사진 분들도 계시고 멘토분들도 계시니까 편하게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질문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 저희가 드린 연습 세트의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잘 안 풀린다 싶으면 그런 문제들도 올려주시면 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혹시 한 번 더 여쭤보겠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계속 남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나가주셔도 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